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큰 박수 보내주시고 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께 그럼 마이크를 곧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블록체인 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이정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좋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아까 진행한 것 비슷하게 일단 간단하게 소개 한 번씩 하시고 각자 준비한 발표 내용을 한 다음에 토론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법무법인 중앙 정재욱 변호사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및 시행령 관련 작업에 이제 외부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업계 이야기를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의 황석진이었습니다. 네, 저도 국민의 디지털자산 TV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특히 투자자 보호 쪽 파트에서 약간 기여를 했고요. 오늘도 오늘은 이제 웹3 제도적인 발전 방향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수학과에서 금융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전인태라고 합니다. 저도 국내인 가상자산 특위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또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위원 같이 하고 있어서 좀 학회 쪽과 또 약간 실무적인 것과 여러 것들을 제도하고 이런 데 많이 좀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그 준비해온 발표를 간략하게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일단 제가 먼저 하고 순서대로 하겠는데 저는 뭐 지금 저장이 그래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제 주제는 이제 와일드 웨스트, 그러니까 서부 시대에서부터 이제 레귤레이션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자본주의가 사실 사회주의보다 좋은지 나쁜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지금은 확실히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회는 그걸 빨리 받아들여서 큰 부를 일으키고 어떤 사회는 그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를 많이 창출을 못했는데요. 이제 블록체인 업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우리 사회나 아니면 인류 사회를 한 단계 좀 고도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그냥 어떤 투기적인 욕망에 좀 도화선이 되는 그런 기술에 불과하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이쪽 분야에 대해서 오래 이제 살아남고 새로운 어떤 컴퓨터 기술의 좀 새로운 단계가 아닌가, 그걸 이제 오늘 주제 중에 하나는 웹3라고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가 과연 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아주 새로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새롭게 받아들이는 방법론이 바로 어떤 규제를 이 블록체인 산업에 적용할 것인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SEC 아까 그 얘기도 했는데 SEC가 뭐 ETF 관련된 것을 이제 항소를 포기함으로 승인할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 테라루나 사태나 FTX나 뭐 이런 것들로 사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만큼 있어 왔거든요. 이제 더 새로운 어떤 문제가 밝혀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넘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이제 돌부리에 걸리지 않고 갈 수 있겠다. 이 정도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테라루나와 관련돼서 뭐 이게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크립토 윈터를 또 강력하게 몰고 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달의 몰락이라고 하는 이제 테라루나 사태인데요. 테라루나가 좀 여러 가지로
많은 이슈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법원에서는 이건 증권이 아니어서 이거는 영장 청구 사실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3번에 걸친 영장 청구를 했는데도 전부 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리고 나서도 오히려 보통 영장에서는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을 쓰지도 않는데 검찰에서 하도 그렇게 자본시장법 적용을 하니까 이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기재를 아주 이례적으로 영장에까지 기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본시장법으로 지금 기소를 해서 아직까지 그 기소된 이후에 지금 진행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또 설령 이제 판결이나 어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권도형과 또 그 자산에 대한 어떤 그 환수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돌려줄까에 대해서도 전혀 아직 어떤 절차가 지금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전통금융 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항상 그냥 일편적인 혁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파괴적인 혁신이기 때문에 전통금융에서는 이를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어떤 충돌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의 규제 상황에 대해서 뭐 가장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디 강의를 할 때 보면 이제 국가는 어떻게 멸망하는가라는 그 책의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의 창의와 그리고 어떤 부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그 사회의 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남한과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자원이나 이런 것들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북한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뭐 사회주의를 선택했고 남한은 이제 자본주의를 선택함으로써 그런 새로운 창의적인 그 국민의 자유와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을 잘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불을 일구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유럽에서는 가장 먼저 이 새롭게 옛날의 영화를 좀 재현시키기 위해서 미카 법안을 가장 먼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규제 표준을 좀 먼저 선점하려는 것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로 지금 SEC가 사실은 여러 가지 증권들을 주요한 토큰들을 다 증권이라고 기소를 했고 CFTC에서도 마찬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내 주도권 싸움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그리고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나라가 또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블랙락이 왜 ETF를 선정했을까요? 저는 블랙락이 가지고 있는 그 시그널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락이 지금 비트코인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올리면 다 우리 수익이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모아가야 되는데 좋다고 모아가야 되는데 이게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상식이고 주식시장에서는 미리 잘 알려진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은 초반엔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좀 외부로 유출된 것이 보여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미카 법안 주요 내용과 이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과 관련된 2차 법안에 대해서도 미카 법안을 잘 벤치마크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먼저 선제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규제를 법을 이제 공포함으로써 어느 정도 주도적인 위치에 좀 들어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전에 5년 전만 해도 블록체인 업계에서 되게 상당히 주요한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계속된 어떤 그 규제 없음 이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좌장이어서 사실은 조금만 말씀드려야 되는데 계속 많이 말씀드리기 죄송하고요. 지금
오늘 저기 모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소개 간략하게 하신 것처럼 이쪽 한국에서의 규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뭐 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좀 더 듣고 플로어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 발표는 뒤에 이제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정재욱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위에 이제 민간합동 TF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뿐만 아니라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대 얘기와 관련된 사항들도 향후에 논의가 될 것이고 지금 시급하게는 이제 시행령 관련 논의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저도 관련 자문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단순히 가상자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웹3라고 제가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규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강의 주제로 또는 발표 주제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무슨 이게 정의가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웹3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웹 3.0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저희 제목에도 웹 3.0이라고 있는데 그게 뭔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현하는 전문가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웹 1.0은 단순히 이제 일방향 소통이라면 웹 2.0은 읽고 쓸 수 있다. 그리고 웹 3.0은 여기에 부과해서 가치가 전달된다. 그리고 우리 가치가 데이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소유한다. 이런 개념들을 많이 차용해 옵니다. 그리고 저도 자문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이런 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크립토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NFT고 NFT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트코인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투자를 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내 비트코인이다. 내가 산 NFT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웹 3.0에서도 소유한다는 관념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 법 제도적으로 이 소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법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했을 때는 좀 물음표하고. 그러니까 사법정책연구원에서도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되게 두껍게 내놨어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결국 가상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내 비트코인을 내가 소유하지 않는다고? 라고 놀라실 거예요. 내가 사는 건 뭐지? 내가 갖고 있는 건 뭐지? 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권은 물건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데 비트코인은 물건이 아니다. NFT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내가 사고 있는 거, 내가 거래해서 가지고 있는 거 여기 이제 아까 예탁업체, 수탁업체분들도 오셨는데 내가 예탁업체, 수탁업체에 맡겨놓은 비트코인이라든가 또는 내가 오픈시에서 구입한 NFT 샀다고 했을 때 나는 무슨 권리를 획득한 것인가 했을 때 물음표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일종의 채권적 권리를 가졌다는 건데 그게 소유권하고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물건을 내가 직접적으로 배타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다라고 하면 내가 그 자동차를 팔 건지 말 건지 또는 내 자동차를 이용할 건지 내가 회사 출근할 때 이용하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빌려주든지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직접적으로 배타적이라는 거거든요. 사용 수익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모든 재산제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물론 헌법에서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민법에서도 법률에 의해서 이제 재산 소유권은 제한될 수가 있긴 해요. 근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마찬가지 내 땅이면 내가 마음대로 원래 거기 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 공공복리 때문에
이게 아파트가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그냥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인지는 제약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의 대상물은 우리 민법에서는 물건이라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유체물과 기타 전기와 같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만질 수 있는 거. 전기는 만질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전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외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체물에 대해서 성립하는 권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땅, 건물도 만질 수가 있고 자동차도 만질 수 있고 노트북도 만질 수 있고 핸드폰도 만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소유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가상자산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소유물의 대상이 될 것인가? 과연 정보는 소유물 대상이 될 것인가 했을 때 우리 법원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정한 데이터 정보에 대해서는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상으로 문제되는 것은 물건이고 형법상으로 문제되는 건 재물이에요. 예를 들면 민법상 아까 소유권 문제이 형법의 단계 우리가 이제 뭔가 잘못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재물이라는 개념이 나올 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고민이 되겠지만 그러면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트코인 절도한다? 그런 개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횡령한다?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 절도죄하고 횡령죄는 재물에 대해서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 12월에 판결을 보면 비트코인 오입금 됐을 때 그거를 임의로 써버린 사람한테 횡령죄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 횡령이 안 된다고 비트코인 절도가 안 된다고 단순한 거 사실 이게 재물이 아니니까 저희 민법상으로 보면 물건이 아니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좀 생각할 점들이 조금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은 뭘까? 어떤 걸로 보호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저랑 여기 멤버분이 출간한 책인데 책이라는 건 유체물이 있잖아요. 일단 책을 출간해서 이제 서적을 꽂혀 있는 책 그거는 유체물이니까 그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책 내용 있잖아요. 내용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현이죠. 표현.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표현한다.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 표현이잖아요. 음악도 표현이고 그림도 표현이고 다 표현이란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음악이 그림이 어떤 CD나 아니면 뭐 어떤 거 화체돼 있으면 그게 물건 화체돼 있으면 그게 물건 되겠지만 그러니까 책을 생각해 보면 책을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한다고 했을 때 내가 샀어요. 제가 서점 가서. 그러면 저 책 유체물에 대한 한 권은 제 소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누군가한테 갑이 을한테 전달한다고 하면 소유권은 그대로 이전이 돼요. 왜? 물건을 타고 갔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것,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점유의 이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넘겨주면 돈 받고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표현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저작권자한테 머물러 있는 거죠. 제가 책을 사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문열 삼국지 샀다. 그래서 그걸 사서 제가 제 친구한테 선물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소유권은 저한테 친구가 넘어가겠지만 책의 저작권은 이문열 선생님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표현에 대한 거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를 한다고. 창작에 관련해서 저작권으로 보호를 한다고.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권리도 있죠. 뭐 상표권 같은 것도 있고 디자인권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을 보호한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남는 문제는 우리가 웹3라고 했을 때 이런 거잖아요. 가상의 공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가치를 서로 전달한다. 그리고 소유권을 내가 어떤 소유권을 가진다. 예를 들면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가상 공간에 있는 내가 땅을 산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사기라는 게 뭐지? 근데 거기 데이터 값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산다는 것이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소유권이 인정 안 되는 거니까, 내가. 그 게임 아이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존재를 해요. 우리가 웹3라는 걸 생각했을 때. NFT도 마찬가지죠. NFT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작권도 인정 안 되고 소유권도 인정 안 된다라고 보면 내가 오픈시에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이건 제가 아는 대표님의 책인데 이 책을 NFT로 민팅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걸 민팅해서 누군가 샀어요. 그 사람 뭘 산 거지? 라고 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일종의 바로가기 선거와 비슷한데 그러면 그 사람이 산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서로 여기 기술적으로 앞서가 있는 분들은 서로 NFT를 사고 판다, 서로 비트코인을 사고 판다, 마치 소유권을 사고 판다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법제에서는 소유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뭘 사고 파는 거지? 서로 차근차근 관계가 엄청나게 쌓여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미팅 같은 거 할 때는 부득이하게 저 이미지 파일이나 그런 걸 복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뭐 복사돼 있죠, 저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데 저거 자체가 저작권 보호기관이에요. 저기에 대해 저작물이 인정된다면 예를 들면 책이다. 그럼 책이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가 책의 뭐 표지라든가 책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할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막상 내가 NFT를 사면 내가 산 권리는 뭔가 무슨 권리를 쓰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일종의 채권, 청구권 정도로 있다라는 건데 소유권도 아니고 저작권도 아니래. 이런 현상이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저도 이제 법 마련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많은 전문가분들이 금융위분들 또는 웹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이 많은 노력에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테라루나 사태하고 FTX 사태가 불러온 일종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법이란 그렇잖아요. 어떤 사태가 터졌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후적 대처 방안을 찾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녹아들어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제대로 된 거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상적 측면에 대한 대응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웹3, 웹 3.5, 웹3를 부르든 웹 3.5를 부르든 새로운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내가 인터넷 공간으로 내 사진도 보낼 수도 있고 내 글도 보낼 수도 있고 내 안부도 물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것도 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반드시 실물 화폐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수단이 되는 여러 가지 전자화폐라든가 가상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전자화폐라든가 현물전자지급 수단은 화폐나 지급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사실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투자자를 보호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려잖아요. 이제 이 랩 3.5는 새로운 시대에서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제도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가 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소유권 체계, 저작권 체계, 근데 저작권도 마찬가지예요. 저작권 체계도 비교적 역사상 새롭게 들어온 거니까 소유권은 사유재산제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고대부터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면 원시의 공산사회에서는 소유권의 개념이 없잖아요. 다 먹고 남은 잉여생산 물건이 없으니까. 그럼 소유권이라는 걸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먹고 남은 게 있어야 니꺼 내꺼 구분하는 거고 니꺼 내꺼 구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 인정하고 거기다 절도죄 같은 거 있을 때 처벌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가치 전달 수단들이 꼭 물건이라는 것이 유체물에 한정된다 할 필요가 있냐. 물건이라는 것에 과연 소유권을 부여하는 천재 시스템이 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바뀔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건가? 과연 물건이 아닌
이런 가상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권리 보호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여기에 대한 많은 이제 법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그 넥스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현상이 반복되냐면, 이게 예를 들면 NFT를 샀다라고 했을 때 뭘 살지 몰라요, 이 사람. 그리고 이용 약관 같은 거 와도 뭘 산지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가 뭐냐? 사실 분쟁이 안 일어나면 되죠. 안 일어나고 그냥 뭐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그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람 권리를 보호할 것인가, 또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는 내용들을 뭘로 할 것인가를 결국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 총괄에 따지면, 쉽게 따지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소유권 인정할 건가 말 건가, 소유권이 아니라면 어떤 권리를 인정할 건가, 이런 문제에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자 보호법도 뭐 잘 나와 있고 하지만, 이 이용자 보호법의 사실 목적은 이런 거대 담론이라든가 거대한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뭔가 기본적인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보다는 당장 시급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가 이용자 자산 보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하죠. 분명히 필요하고 시급하게 필요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웹 3.0 세계에서의 기술적인 언어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기술적 언어가 바뀌었다면 법률적인 언어도 좀 바뀔 수 있도록 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고민도 해보셔야 되고, 기술적으로 전달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유권이, 데이터에 대해서 소유권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데이터가 무한정 생산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배타적으로 지배, 소유, 사용, 수입, 처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라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게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그 바뀐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도한 사람과 기술적인 한 사람과 업계 사람들을 좀 만나가지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야지만 이런 새로운 언어에 대한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의 홍석진이 있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 세션이 하니까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아침에 8시 20분에 왔는데요. 총리님 인사말 잠깐 듣고 앉아 있었는데 대단하십니다. 중간에 오신 분 안 계신 거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세체를 쭉 보면 대부분 다 이제 가상 자산이라든가 뭐 이런 곳이 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좀 이 거시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왜 3.0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적인 방향이 좀 거시적으로 크게 있었는데, 그냥 통상적인 상식을 좀 넓힌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발표자 소개를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렇고요. 실물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분위기 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순서는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시간은 한 10분 정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배경을 좀 보시면, 이 기사에서도 이제 많이 접해보셨고, 오늘 아침에도 일본 이제 가상자산협회 회장님께서 이렇게 오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이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려는 이슈가 상당히 있었고, 또 큰 틀에서 보면 왜 3.0 관련해서 상당히 선점하려는 그런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많은 연사분들하고 좋은 분들을 모시고 많은 발표도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실물 자산, 예금 자산 이런 걸 벗어나가지고 디지털 자산이란 새로운 개념이 생기고, 그리고 더 나가서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산업에서 많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커스터디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스탁 산업, 그리고 뮤직하고 비슷하게 해서 그 STO 관련해서도 여러 섹션에서 많은 이슈가 다 다뤄졌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디지털 신기술이 계속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또 그 위에는 지금 웹 3.0 시대에서 이렇게 편승해서 보는 것처럼, 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읽기만 하다가, 좀 전에도 정재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읽기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읽고 쓰기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소유에 대한 개념까지 확장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은행 관련 앱을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그 정보를 어느 순간에 동의를 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통장에 대한 내역이 거의 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건 이제 작은 부분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 웹 3.0은 소유에 대한 부분, 아까도 정명원 변호사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이라든가 2.0에서 다루지 못했던 쉽게 얘기하면 웹 자체가 어떤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변경해서 하는 시대적 흐름인 이런 상황 속에서 웹 1.0의 어떤 단점이라든가 장점을 보완시켜서 웹 2.0이 된 거고, 그리고 웹 2.0의 어떤 단점이라든가 장점을 좀 살려가지고 그 웹 3.0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웹 2.0에서 3.0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쟁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과연 이런 그 디지털 이런 시대에 어떤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제일 문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웹 3.0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아직까지 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 과연 웹 3.0이라고 들어보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 4차 산업혁명, 그거 들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웹 3.0으로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근데 웹 3.0도 디지털 세대가 아니면 좀 이해하기 힘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기존의 웹 2.0이 결국은 편리성의 어떤 그런 장점을 정확하게 살려가지고 웹 3.0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 좀 한계에 있다. 그렇게 보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그 전체 시스템 자체가 어떤 탈중앙적으로 계속 가는 건 좋은데 거기서 부닥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네, 그런 게 지금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느끼고 업계 관계자들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어떻게 제도를 좀 보완해가지고 이런 산업을 좀 육성시킬까? 거기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요.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짚어봤어요. 제일 중요한 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 사법이라든가 어떤 소유권에 대한 데이터 소유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법이라든가 아니면 과연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좀 약간 정비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정책 마련이라든가 예산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거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이드라인을 좀 정립을 해야 되는데 이 거대 이제 보시면 알겠죠. 웹 2.0까지는 어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어떤 수익을 누리고 향유를 계속 했었죠. 이제 그게 개인의 어떤 마이데이터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렇게 계속 갖고 있던 독점적인 부분을 좀 여러 가지 부분을 분산해가지고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업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또 말씀드렸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법률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바른 방향인지, 그리고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은 어떤 소유에 대한 부분은 강력하게 사회적 이슈가 돼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과연 그게 현장에서는 받아들여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주권에 대한 부분을 좀 회복시켜서 이용자들한테 자기 데이터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많이 부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계속 한계에 부닥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거대 플랫폼에 대한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든가 어떤 웹 3.0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사회적인 어떤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오늘 세미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하게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간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좀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는 어떤 업계의 방향이라든가 업계에서 나오는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가이드라인에 정확하게 좀 정립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1차적인 바람이고요. 이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가 있다 보니까 이 마이데이터 산업하고 데이터 사법하고 충돌나는 부분이 좀 약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 그래서 재작년에 이슈가 돼서 올해 작년 2022년도 1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행이 되었죠. 근데 현장에서 이제 이런 거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정보통신원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뭐 이런 부분하고 자기 개인의 어떤 이 개인 정보하고는 어떤 이 데이터 산법하고 마이데이터하고는 좀 충돌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인 정보가 어떤 탈취된다든가 그리고 개인 정보가 악용된다든가 그리고 자기 개인 정보를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동의한 그 이후에 그 어떤 용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개인 정보가 제대로 파기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계속 현장에서 발생할 수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휴대폰을 개통한다든가 어떤 금융 거래를 한다 그러면 필수 동의가 있고 선택 동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상관없이 다 클릭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하고 싶어도 클릭을 하죠.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개인 정보가 자기도 원치 않는 부분에 마케팅에 활용이 되고 계속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마이데이터 산업이라든가 데이터 산법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그러면 과연 자기가 선택한 어떤 정보 동의가 적정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범주 내에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웹 3.0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죠. 웹3, 웹 3.0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 데이터 주권을 과연 형성시킬 수 있는데 과연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자기 개인정보라든가 자기 이 정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영국은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을 어떤 사용자의 어떤 주권을 이양시키는 형태로 계속 가고 있고 아까 일본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이제 일부를 좀 이행해서 이양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웹3를 좀 더 이 웹 3.0을 좀 더 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정책의 이제 방향을 명확히 하고 제도 개선을 좀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어떤 데이터 산법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충돌나는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글로벌 기업 선도를 기술 선도를 위해서 어떤 정책 마련이라든가 어떤 지원을 좀 강화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우리 정부는 이제 여기 보시면 12대 이제 국가 전략기술 개혁을 수립하고 2027년도까지 계획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웹3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웹 3.0에 대한 어떤 기술 부분도 상당히 어떤 기술 강국으로 글로벌 정합선이라든가 글로벌 이제 어떤 이 시장에서 상당히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웹 3.0 기술도 상당히 뛰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서 지금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가상자산 오늘도 좀 많이 이제 말씀하셔서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제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이제 가상자산이 한참 붐이 불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이슈가 상당히 많았어요. 투기다. 계속 그렇게 몰고 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민 4명 중에 1명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정을 가지고 있고 8명 중에 1명은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평균 금액이 거의 3조 원이 넘었다가 안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 시장 자체가 상당히 팽창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해서 서비스 산업도 아까 숙박 사업체도 있고 커스터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일으켜 왔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적인 뒷받침해줄 만한 근거법이 지금 계속 없어서 그나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올해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 18일 날 공포가 된 다음에 내년에 7월 19일부터 시행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웹 3.0 자체가 가상자산을 위한 그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웹 3.0, 웹 3.0이고 블록체인이고 가상자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웹 3.0 발전이 모든 업계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선도적으로 그런 기술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잘 정비하지 않으면 아시아 주변국이라든가 세계 각국의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점을 차지하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시간이 다 됐다고 자꾸 시간을 줘가지고 네, 원래 1시간 내내 하는 걸로 했었는데 기다린 거에 비하면 짧게 그런데 이제 정리를 좀 하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웹 3.0 자체는 어떤 정보의 어떤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생성자보다 플랫폼이 훨씬 더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이런 걸 좀 탈피하고 뭐 이런 취지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어떤 특정한 쪽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만 이 웹 3.0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여기 오늘 오신 어떤 지금 관계자분들이라든가 업계 종사자분들도 이런 웹 3.0의 어떤 발전에 쓴소리를 많이 내줘야지 그 바람직한 방향을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 여러 가지 과정상에서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는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다만 시간을 좀 지나고 계속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다 그러면 가상자산이라든가 블록체인,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메타버스, NFT 뭐 이런 부분도 모두 다 웹 3.0 이런 시대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톨대학교 수학과에서 저는 원래 이제 확률론을 전공했고요. 금융공학을 우리나라 뭐 1세대 배우고 있었고요. 그래서 코딩도 하고 금융도 하니까 이제 블록체인 쪽 굉장히 하기 좋은 기술적인 것도 볼 수 있고 또 금융적인 것도 볼 수 있고 또 다행히 제가 한 2011년쯤에 서투신학과부터 논문을 보게 됐어요.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오늘은 이제 그동안 뭐 다른 주제도 많았지만 오늘은 이제 웹3에 대한 규제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저도 이제 금융위원회 워킹그룹에서 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웹3 본 사람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A하고 Z 사이에 어딘가 있을 거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게 A-C를 디스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 일론 머스크도 사실 웹3가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웹3를 규제하고 혁신을 하려면 웹3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웹3가 뭔지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범위가 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규제와 혁신을 사실 제가 좀 제일 먼저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웹3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 웹3가 블록체인하고 가상자산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 살펴보고 그런 걸 알아야만 얘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왜 또 규제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웹3의 배경은 이더리움 뭐 워낙 잘 하니까 이더리움과 스마트 컨트랙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더리움이 생겨났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세상이 이제 사실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그 전에 비트코인은 어떤 거냐면 거래 내역을 사람들이 공유하죠. 그래서 위변조를 막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알고만 있는데 실제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기술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메이징한 상상할 수 없었던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구현이 돼서 15년 정도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그게 어떤 기술일까요? 그 인터넷상에서 전자로 거래할 때 전자화폐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더블 스펜딩을 해요.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한 번 지불하고 또 지불하게 되죠. 그걸 막으려면 중앙에 누군가 관리자가 있어요. 관리 비용 들어가고 중앙에 해킹당하면 끝이죠. 실제 비트코인은 피어투피어잖아요. 개인 대 개인. 근데 이게 정말 어메이징한 기술인 게 전 세계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모여서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요. 그걸 누가 기록하나요? 또 모르는 사람이 기록해요. 근데 그거를 다 믿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위변조가 불가해요. 누가 이런 걸 만들었다 예전에 그러면 거짓말 한다고 했을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거래를 옮겨주고 모르는 사람도 기록해요. 근데 위변조죠. 이런 기술 속에 숨어 있다는 거를 깨달은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 가토록한 비타기 부테시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거래 내역을 공유한다는 컨셉이 있으니까 거기에 거래 내역을 공유하는 거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왕 공유할 거 공유하니까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이왕 공유할 거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공유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라는 좀 불완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솔리드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희가 무선 전화가 발명됐을 때 무선 전화니까 전화가 편리하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기술이면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하네? 그죠? 그럼 나는 핸드폰에 카메라도 만들 수 있겠네? 핸드폰에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 있겠네? 그 컴퓨터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들고 다닐 수 있겠네? 라고 발전해 나가는 거죠. 자, 비트코인의 기술이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전달해주고 받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모르는 사람들 근데 다 누구나 믿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 그게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 무선 전화가 정말 이런 스마트폰의 앱으로 활용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어떻게 발전할까? 제가 보통 강의 때는 시간을 많이 드리고 이제 질문도 많이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대답이 이제 있는데 컴퓨터를 공유한다는 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만들어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이걸 가지고 앱도 개발하고 계약도 하고 투표 시스템도 만들고 포인트가 뭐죠? 위변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위변조로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여기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다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탈중앙화된 자율 어떤 기관이 되는 건데 그냥 일종의 회사인데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인터넷상에서 주인 없는 자판기 같은 게 있는 거죠. 자판기에 내가 돈을 넣으면 나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갖다 몇 번을 갖다 놔요. 근데 그거가 내가 돈을 넣으면 반드시 나오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이 된 거죠. 그래서 앞에 제가 여기 이제 썼는데 제가 이제 칼럼 쓰거나 할 때 이제 쓰는 말들인데 제일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내재 가치가 없다고 막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때 비트코인이 홍길동이 꿈꾸는 율도국을 향한 이점프라는 걸 알아차렸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율도국이 뭐죠? 중간에 탐관 우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오라는 게 뭐냐? 다이렉트리 P2P가 연결되는 거죠. 중간에 탐관 우리가 없는 거죠. 미들맨이 사라져요.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웹상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기서 신뢰할 수 있게 보내는 거죠. 중간에 필요 없어.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나의 어떤 아까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소유권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소유권이 법적인 소유권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지갑에 있는 그 키를 비밀번호를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점유하고 있죠. 그걸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움직일 수 있는 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가 소유를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냥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고 새로운 형태의 소유권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누구나 다 생기죠. 그런 소유권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가상 세상은 가짜 세상이 생겨요.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생겨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소유물이 생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전해지면 돼요. 전해지면 돼요. 그 사람의 비밀번호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이상한 형태의 소유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순간에 아무도 필요 없죠. 이런 다오가 생겨나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다오가 미들맨이 필요 없는 다오가 이제 활성화되면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이게 활성화되면 우리 사회에서 어디를 공격할까요? 사회의 약한 고리를 공격하겠죠. 중요하지만 약한 고리. 뭘 공략할까요? 이게 공략하는 첫 번째가 금융이죠. 은행에서 환전을 해준다. 외화를 바꾼다. 그냥 수수료 받고서 하자.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되는 라이센스 산업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오가 파이낸스로 돌아가는 것. 파이낸스에 돈을 모으고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실현할 수 없다.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 다오가 공격하는 약한 고리. 그게 뭐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DeFi죠. Decentralized Finance.
금융을 분산화시키고 탈중앙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뭘 공략할 것 같아요? 이 다오가 또 약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다오가 공격했습니다. 미들맨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산업 뭐가 있죠? 메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 메타 유튜브들은 실제로 컨텐츠를 누가 만드나요? 개인들이 만들지. 소유권은 어디로 나와요? 내 소유가 아니잖아. 내가 올려놓고 거기서 찔끔 주는 수익을 좀 받잖아요. 어떤 경우는 수익도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대한 소유권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큰 데서 장악하고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 수많은 데이터들의 소유가 누군지도 나의 소유가 넘어가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무너뜨릴 방법은 없었죠. 어떻게 대응해요? 그런데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가상자산이 이런 시스템이 나오면서 그게 가능해진 거죠. 왜? 다오가 있으니까. 내가 올린 나의 거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다오를 통해서 올리고 다오를 통해서 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세상이 생겨서 SNS 공룡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웹3를 본 사람이 있나요?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이건 물건이 아니라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앞으로 웹1, 웹2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래서 웹2까지는 제주는 우리가 부렸는데 그죠? 제주도 곰이 부렸는데 돈은 누가 가져가나요? 왕사방이 가져가요. 그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혁신시키고 그래서 데이터를 각자 다 분산시키고 실질적인 이득도 다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회를 끌어가는 일종의 트렌드.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런 얘기도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에서 또 다른 레이어 1, 레이어 2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여기에서 공유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죠. 코드 발행할 수도 있고 앱과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다오스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NFT도 만들 수 있죠. NFT는 유니크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NFT가 생긴다는 말은 진정한 소유권이 생깁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메타버스 이런 데서 내가 아바타로 누굴 만났는데 저 아바타가 입고 있는 옷이 봤더니 정말 NFT 만들어졌는데 100억 원에 거래했던 그 옷이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실제로 만났을 때는 만난 사람들끼리는 믿기 어렵잖아요. 요즘 사기 사건 많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슈가 됐지만 그런 사기 사건들보다도 정말 가짜라고 생각했던 가상 세상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 뭐가 들어가서 블록체인, 다오라는 게 생겨나서 회사도 만들 수 있다. 이런 트렌드가 여기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파이, 그 다음에 웹3는 일종의 트렌드다. 그런 다오가 SNS 공룡들로부터 주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유튜브 대신에 비튜브라는 것이 생겨나죠. 속도가 느리겠죠. 아직은 기술이 약하니까. 블록체인상에 돌아가려면 앞으로 이제 기술이 개발되면 또 발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 물론 이게 유니크한 데피니션은 아니지만 제가 보고 있는 웹3라는 건 이렇게 생겨난 거고요. 이렇게 가고 있고 이제 이런 큰 틀 내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규제할 건지, 그럼 뭐가 중요한 건지, 개인정보 데이터 보안이 필요하겠죠. 이제 데이터들을 각자 소유하는. 그리고 다오랑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효력을 만들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런 자산을 서로 주고받을 때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을 쓰게 되는데 그럼 이런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데이터를 소유하는 아이디나 이런 것들, 보안 문제들 어떻게 할지, 소유권에 대한
라이선스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뭐 그냥 보시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큰 중요한 틀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왜 혁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법적인 거나 이런 건 정책 변호사 뭐 이렇게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저도 이제 요즘 옆에서 법 많이 하면서 듣고는 있는데 많이 배우면서 이런 기술적인 면을 반영시켜서 잘 제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다 됐는데요. 저희가 플로버에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은 2개까지는 받고 이제 이번 토론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네, 우리 기자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짧게 웹3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웹3 소유권에 대해서 좀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각자 말씀해 주셨는데 각자 생각하는 소유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의가 있을까요? 소유권 대상이 문제인 거죠. 정확하게 소유권 저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법의 소유권의 대상을 이제 물건으로 보고 있는데 그 물건이 이제 유체형 물건, 기타 전기 관리할 수 있는 전기 자연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 교수님께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도 데이터로 표현을 한다면 일반적인 데이터와 다르게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고 그게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로 만들어졌는데 근데 원래 예전의 생각으로는 데이터라는 건 당연히 이제 소유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별로 문제가 없었던 건데 지금은 아니네 가상자산, NFT 이거 내가 배타적으로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네 그리고 그게 서로 믿을 수 있는 거네 라고 하면 이제 물건 소유권 인정될 수 있는 대상물이 조금 변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민법 개정을 변경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제 뭐 중물건이라는 좀 설명이 복잡하긴 한데 일종의 뭐 쉽게 말씀드리면 가상자산이나 NFT에 대해서 소유권과 또는 소유권 유사한 권리를 이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도 논의돼야 진짜 많이 되죠. 좀 보강. 예. 일단 가상자산을 다 누구나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소유는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법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제 앞으로 법은 어차피 사회가 계속 그렇게 가고 문제가 없으면 따라가게 돼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좌나 월릿에 들어가 있고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나밖에 없고 그 비밀번호 알고 나밖에 없으면 내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점유하고 있고 난 언제든지 이거를 내가 누구 원하는 사람한테 반대급부를 받으면서 전송할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법적인 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소유권이 벌써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소유권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역할을 해준 거고요. 블록체인이 생기면서 새로운 개념의 소유권이 생겨난 거고 그럼 이제 그 소유권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냐 그 소유권이 가상세상에서의 소유권으로 인정되고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상세상에서의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뭐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이 10대 애들이 막 가서 하고 게임도 많이 하고 게임 아이템들도 있는데 게임 아이템들 같은 것들이 블록체인이 아닌 데서 그냥 만들어진 것들은 그 회사가 망하거나 그 게임이 없어지면 날아가는 건데 블록체인 상에서 만들어진 게임에서 내가 얻은 아이템은 그 게임이 망해도 블록체인 상에 남아있죠. 실제로 굉장히 강한 형태의 어떤 영속성을 갖는 어떤 소유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 형태가 나타났다는 것은 메타버스 상에서 나는 미국 사람과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기에서 NFT를 발행하고 나는 인터넷상에 땅을 분양할 수 있고요. 건물도 줄 수가 있고 학원도 만들 수 있고 학원에서 학생들이 아바타로 와서 수업을 듣고 거기에서 가상자산으로 페이를 하고 가진 가상자산은 현실에 와서 거래소에서 얼마든지 현금화할 수 있고 이렇게 생기는 비즈니스가 되면 비즈니스의 가장 어려운 게 물리적 공간의 문제잖아요. 내가 미국 사람이랑 여기서 그냥 갑자기 하는 게 뭐 내가 잘 신뢰가 쌓여있는 사람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만들었다 하면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과 영국에 있는 사람과 뭐 프랑스에 있는 사람과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인터넷상에서 만나서 아이디어가 있어서 새롭게 비즈니스를 만든다. 그런 거 불가능하죠. 그런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런 게 가능해지고 그런 것들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 웹3라는 웹3를 통해서 데이터의 주권을, 소유권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의 그 핵심적인 거 뭔가 파악해서 보면 세상은 그렇게 가겠구나.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그룹들은 서로 경쟁하고 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어느 그룹이 이겼느냐 보면 결국 기술이 발달한 데가 이기잖아요. 삼성이 소니를 얻은 것도 그렇고 뭐 청동기가 없어진 것도 철기가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철 저거 너무 위험해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어 하고 못하게 만들면 그거는 언젠가는 철을 누군가 개발한 다른 나라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면 어디가 위험한지 빨리 연구하고 찾아서 그 철에 대한 그 정말 핵심 사항이 뭔지 청동기보다 정말 더 세다. 이거로 무기를 만들면 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규제하면서 보완하면서 빨리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의 본질은 정말 큰 본질은 가상 세상이라는 데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소유권을 만들 수 있다는 거가 제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트렌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이나 이런 공룡들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으면서 그런 데이터의 주권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규제를 맞춰 나가야 되고 규제라는 거가 꼭 산업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좋은 기술이면 적당한 룰 속에서 발전하는 거지. 자동차 운전할 때 교통 법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규를 잘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법규를 지켜가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려면 엉뚱하게 기술들을 만드는 거죠. 정말 기술이 뭔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소유권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아까 실질적 보유 원칙 나왔잖아요. 그게 법사위 체계적으로 심사 검토를 하거든요. 그 하기 전에 이제 원래 정무위 단계에서 올릴 때는 실질적 소유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유의 대상이 현행 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표현한 방식이 소유에서 보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보유 원칙이라고 정리되어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전인태 교수님도 전인태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제 크립토 쪽에 있으신 분들이나 기술하시는 분들은 소유를 잘 이야기하시는데 실제 우리 법상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이제 그게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게 지금 현재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개념을 바꾸다 이건 아니고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거나 변경하자 이 정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을 짧게 하고 답변을 길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예냐 아니오로 한번 대답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오늘 그 웹 3.0 이제 관련해서 웹3, 웹 3.0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가지고 계속 논의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늦은 시간까지 이제 계속 이루고 계신데요. 제일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이제 말씀 나온 것처럼 어떤 소유권에 대한 이슈, 어떤 점유냐, 보유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뒷받침이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회 자체가 상당히 미치고 어떤 불신의 사회로 가는 경향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 데이터가 안전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소유권하고 보유 뭐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어떤 웹 3.0의 기반은 철저한 보안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데 블록체인이 가장 안전하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상당히 안전하다만 그래도 올해 해킹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호시탐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노리고 있는 저 북한 쪽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논의와 병행해서 그 보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인식하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장시간 이렇게 기다려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없으실 줄 알았는데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예, 그 아이스트라고 작은 스타트업을 하는 대표 권호경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많이 언급된 내용은 아닌데요. 예전에 이 주제나 이런 데서는 공통 분모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정혁 변호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언급하셨던 내용 중에 타오였나요? 투명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되는 조직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하셨던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언급되었던 다오라든지 그런 것과 좀 결합돼서 그런 것들을 규제적인 관점이라든지 법제적인 관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 적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나 그런 발전적인 사례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해주실 수 있을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분한테 미리 부탁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블록체인이즘이라는 단어를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이제 이즘이란 말이 잘 없는데 그거 하나 했었는데 저보다 한 3개월 전에 어떤 분이 블로그에 써서 그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두 번째는 이제 타오라고 아까 말씀드린 건데 발음이 안 좋아서 유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오는 되게 발음이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제 탈중앙 대신에 저는 이제 트랜스페어런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투명성을 원하는 것이 탈중앙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여기 고객들은 탈중앙이든 중앙이든 난 상관없고 그냥 투명하게, 그 투명한 것의 근거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공정하게 잘 돌아가고 한마디로 인터넷상에서 호구가 되지 않으면 믿겠다 이건데 그게 사실은 다오를 하면서 너무 많은 사기가 있거든요. 말은 다오인데 그냥 다 거의 사기가 이루어지니까 그럴 거면 오히려 전통적인 게 낫지 않나 이런 시도가 반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형식은 탈중앙이더라도 사실은 탈중앙이 이루고자 하는 투명성을 가지지 못한 다오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많은 손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스타트업을 만들 때 정보의 투명성이 기술로 구현되는 그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세션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이정혁 대표 변호사 좌장님과 더불어 세 분의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